안녕하세요. 우리 삶 속에 숨겨진 다양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 심리의 깊은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명백히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상황에서도 대화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찝찝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투명한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현실 감각이 흐려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안개의 정체, 심리적 지배와 가스라이팅이라는 주제를 한 가정의 비극적인 사례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볼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가 어떻게 자녀의 영혼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효라는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기에 부모의 부당한 언행조차 자식이라는 이유로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정서적 학대를 학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는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을 직시해야만 비로소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의 나눔이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들께 작은 위로와 치유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세상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당신과 당신의 주변에 평온의 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속의 집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한창인 심리적 전쟁터입니다. 자기애로 가득 찬 어머니와 그의 모든 행동을 옹호하며 자녀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백기사 아버지. 이 가정에는 아이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와 조력자 부모가 만들어내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잠시 멈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란 집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일상적인 일이었다면 부디 그것이 명백한 잘못이며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을 떠나 10년, 20년이 흐른 뒤 세상 누구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집어 던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 당신은 비로소 그 시절의 폭력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사무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상 속 경찰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의 행동은 즉각적으로 변합니다.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았다고 느끼자마자 그녀는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아들에게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외부의 권력, 즉 경찰 앞에서도 이 집의 지배자는 나라는 것을 각인시키려는 필사적인 권력 시위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를 체포해가라고 소리칩니다. 이 역시 상황을 자신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교묘한 연극일 뿐입니다. 곧이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동정심 유발 작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통하지 않자 그녀는 즉시 다음 도구를 꺼내듭니다. 바로 아들 탓하기.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불리한 게임의 규칙 안에서는 결코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게임의 규칙 자체를 새로 써버립니다. 모든 잘못은 아들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이제는 경찰에게로 넘어갑니다. 책임 전가의 화살이 쉴 새 없이 날아다닙니다. 그녀는 이웃들이 다 보잖아요라며 체면을 걱정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이미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믿으며 스스로의 이야기를 지어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할 뿐입니다.
여기서 경찰관들의 단호한 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은 아들의 불안의 참 목소리를 듣고 그가 설명하는 상황을 즉시 믿어주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밖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평판이 좋지만 집 안에서는 폭군으로 돌변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외부의 좋은 평판을 무기 삼아 내가 이상한 것이라며 자녀를 고립시킵니다. 두 번째는 집 안팎을 가리지 않고 끔찍하게 행동하지만 자녀에게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세뇌하는 유형입니다. 영상 속 경찰들은 어머니의 조종과 연극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화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에게 대화란 상대를 속이고 조종하며 자신의 힘을 시험할 또 다른 기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즉시 수갑을 채웠고 이는 매우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또 다른 전술을 사용합니다. 바로 기억상실 연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문제의 원인이 명백히 상대방에게 있어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거지?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순간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자책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논리에 완벽하게 궁지에 몰린 그들이 이제는 기억상실을 연기하며 상황을 탈출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그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당신이 그들을 책임의 자리로 끌어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든 연인이든 친구든 당신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들은 왜 어머니가 폭력을 행사할 때 아버지가 아닌 경찰에게 전화해야만 했을까요? 아버지는 그저 아내가 무서웠을까요? 아내가 세 자녀에게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물건을 던지며 폭행하는 상황에서 무섭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조력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지켜줘야 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폭력의 공범자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경찰에게 램프를 던진 게 아니라 선풍기를 던졌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유리로 된 램프가 아니니 괜찮다는 것일까요? 대체 어떤 정신 상태여야 자식에게 선풍기를 집어 던질 수 있는 걸까요? 그의 발언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아내의 폭력을 축소하려는 비겁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영상 내내 어머니는 경찰관과의 연대를 시도합니다. 어떻게든 동등한 위치에 서서 경찰이 자기 편인 것처럼 보이려는 필사적인 몸짓입니다. 그녀는 수갑이 풀리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수갑이 풀리는 그 짧은 순간을 가족에게 보여줌으로써 봐라, 경찰도 내 편이다. 너희는 아무 힘도 없어 라고 선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동정심에 던져준 작은 힘의 부스러기 하나를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새 그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어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지? 라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심지어 나도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어 와 같은 끔찍한 말을 내뱉습니다. 자녀에게 원치 않았던 존재라는 느낌을 주는 것만큼
잔인한 정서적 학대는 없습니다. 그 말은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독화살이 되어 평생 심장에 박힙니다. 아이는 살아가면서 거절이나 버림받는 경험을 할 때마다 그 독화살이 쑤시는 고통을 느끼며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이곳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 만약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원치 않았다는 느낌을 주었다면 저는 당신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소중하며 당신은 사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탄생은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심리적 지배와 학대의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연달아 3번의 거짓말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 3개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바로잡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치거나 두려워서 침묵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만약 누군가 당신의 면전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들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런 생각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잠깐만. 저 사람을 믿을 수 없어. 나는 나 자신을 믿을 거야.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기분이 나빴다면 그건 나쁜 상황이 맞았던 겁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가족들이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저항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거야 라는 공포가 그들을 올가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이미 당신에게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을 재미삼아, 유의삼아 정신적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저항했을 때 상황이 일시적으로 한두 단계 더 나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이 다시 경찰을 부를 수 있다는 것, 당신이 법의 힘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권력의 균형을 깨뜨리는 작은 균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균열이 없으면 당신은 18살이 되는 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면 뒤에 숨은 한 폭군의 모습을 통해 심리적 지배가 어떻게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관계 속, 가정 속, 직장 속에 비슷한 모습의 그림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비정상임을 인지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과 기억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어두운 터널의 끝에는 분명 빛이 있으며 치유의 여정은 가능합니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믿어주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성찰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데 작은 도움. 안녕하세요. 우리 삶 속에 숨겨진 다양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 심리의 깊은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명백히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상황에서도 대화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찝찝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투명한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현실 감각이 흐려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안개의 정체, 심리적 지배와 가스라이팅이라는 주제를 한 가정의 비극적인 사례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볼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가 어떻게 자녀의 영혼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효라는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기에 부모의 부당한 언행조차 자식이라는 이유로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정서적 학대를 학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는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을 직시해야만 비로소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의 나눔이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들께 작은 위로와 치유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세상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당신과 당신의 주변에 평온의 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속의 집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한창인 심리적 전쟁터입니다. 자기애로 가득 찬 어머니와 그의 모든 행동을 옹호하며 자녀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백기사 아버지. 이 가정에는 아이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와 조력자 부모가 만들어내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잠시 멈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란 집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일상적인 일이었다면 부디 그것이 명백한 잘못이며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을 떠나 10년, 20년이 흐른 뒤 세상 누구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집어 던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 당신은 비로소 그 시절의 폭력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사무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상 속 경찰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의 행동은 즉각적으로 변합니다.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았다고 느끼자마자 그녀는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아들에게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외부의 권력, 즉 경찰 앞에서도 이 집의 지배자는 나라는 것을 각인시키려는 필사적인 권력 시위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를 체포해가라고 소리칩니다. 이 역시 상황을 자신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교묘한 연극일 뿐입니다. 곧이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동정심 유발 작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통하지 않자 그녀는 즉시 다음 도구를 꺼내듭니다. 바로 아들 탓하기.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불리한 게임의 규칙 안에서는 결코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게임의 규칙 자체를 새로 써버립니다. 모든 잘못은 아들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이제는 경찰에게로 넘어갑니다. 책임 전가의 화살이 쉴 새 없이 날아다닙니다. 그녀는 이웃들이 다 보잖아요 라며 체면을 걱정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이미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믿으며 스스로의 이야기를 지어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할 뿐입니다. 여기서 경찰관들의 단호한 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은 아들의 불안의 참 목소리를 듣고 그가 설명하는 상황을 즉시 믿어주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밖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평판이 좋지만 집 안에서는 폭군으로 돌변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외부의 좋은 평판을 무기 삼아 내가 이상한 것이라며 자녀를 고립시킵니다. 두 번째는 집 안팎을 가리지 않고 끔찍하게 행동하지만 자녀에게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세뇌하는 유형입니다. 영상 속 경찰들은 어머니의 조종과 연극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화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에게 대화란 상대를 속이고 조종하며 자신의 힘을 시험할 또 다른 기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즉시 수갑을 채웠고 이는 매우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또 다른 전술을 사용합니다. 바로 기억상실 연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문제의 원인이 명백히 상대방에게 있어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거지?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순간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자책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논리에 완벽하게 궁지에 몰린 그들이 이제는 기억상실을 연기하며 상황을 탈출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그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당신이 그들을 책임의 자리로 끌어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든 연인이든 친구든 당신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들은 왜 어머니가 폭력을 행사할 때 아버지가 아닌 경찰에게 전화해야만 했을까요? 아버지는 그저 아내가 무서웠을까요? 아내가 세 자녀에게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물건을 던지며 폭행하는 상황에서 무섭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조력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지켜줘야 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폭력의 공범자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경찰에게 램프를 던진 게 아니라 선풍기를 던졌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유리로 된 램프가 아니니 괜찮다는 것일까요? 대체 어떤 정신 상태여야 자식에게 선풍기를 집어 던질 수 있는 걸까요? 그의 발언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아내의 폭력을 축소하려는 비겁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영상 내내 어머니는 경찰관과의 연대를 시도합니다. 어떻게든 동등한 위치에 서서 경찰이 자기 편인 것처럼 보이려는 필사적인 몸짓입니다. 그녀는 수갑이 풀리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수갑이 풀리는 그 짧은 순간을 가족에게 보여줌으로써 봐라, 경찰도 내 편이다. 너희는 아무 힘도 없어 라고 선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동정심에 던져준 작은 힘의 부스러기 하나를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새 그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어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지? 라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심지어 나도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어 와 같은 끔찍한 말을 내뱉습니다. 자녀에게 원치 않았던 존재라는 느낌을 주는 것만큼 잔인한 정서적 학대는 없습니다. 그 말은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독화살이 되어 평생 심장에 박힙니다. 아이는 살아가면서 거절이나 버림받는 경험을 할 때마다 그 독화살이 쑤시는 고통을 느끼며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이곳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 만약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원치 않았다는 느낌을 주었다면 저는 당신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소중하며 당신은 사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탄생은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심리적 지배와 학대의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연달아 3번의 거짓말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 3개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바로잡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치거나 두려워서 침묵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만약 누군가 당신의 면전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들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런 생각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잠깐만. 저 사람을 믿을 수 없어. 나는 나 자신을 믿을 거야.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기분이 나빴다면 그건 나쁜 상황이 맞았던 겁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가족들이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저항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거야 라는 공포가 그들을 올가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이미 당신에게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을 재미삼아 유의삼아 정신적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저항했을 때 상황이 일시적으로 한두 단계 더 나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이 다시 경찰을 부를 수 있다는 것, 당신이 법의 힘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권력의 균형을 깨뜨리는 작은 균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균열이 없으면 당신은 18살이 되는 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면 뒤에 숨은 한 폭군의 모습을 통해 심리적 지배가 어떻게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관계 속, 가정 속, 직장 속에 비슷한 모습의 그림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비정상임을 인지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과 기억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어두운 터널의 끝에는 분명 빛이 있으며 치유의 여정은 가능합니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믿어주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성찰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데 작은 도움. 안녕하세요. 우리 삶 속에 숨겨진 다양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 심리의 깊은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명백히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상황에서도 대화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찝찝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투명한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현실 감각이 흐려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안개의 정체, 심리적 지배와 가스라이팅이라는 주제를 한 가정의 비극적인 사례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볼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가 어떻게 자녀의 영혼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효라는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기에 부모의 부당한 언행조차 자식이라는 이유로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정서적 학대를 학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는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을 직시해야만 비로소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의 나눔이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들께 작은 위로와 치유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세상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당신과 당신의 주변에 평온의 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속의 집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한창인 심리적 전쟁터입니다. 자기애로 가득 찬 어머니와 그의 모든 행동을 옹호하며 자녀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백기사 아버지. 이 가정에는 아이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와 조력자 부모가 만들어내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잠시 멈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란 집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일상적인 일이었다면 부디 그것이 명백한 잘못이며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을 떠나 10년, 20년이 흐른 뒤 세상 누구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집어 던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 당신은 비로소 그 시절의 폭력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사무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상 속 경찰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의 행동은 즉각적으로 변합니다.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았다고 느끼자마자 그녀는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아들에게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외부의 권력, 즉 경찰 앞에서도 이 집의 지배자는 나라는 것을 각인시키려는 필사적인 권력 시위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를 체포해가라고 소리칩니다. 이 역시 상황을 자신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교묘한 연극일 뿐입니다. 곧이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동정심 유발 작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통하지 않자 그녀는 즉시 다음 도구를 꺼내듭니다. 바로 아들 탓하기.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불리한 게임의 규칙 안에서는 결코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게임의 규칙 자체를 새로 써버립니다. 모든 잘못은 아들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이제는 경찰에게로 넘어갑니다. 책임 전가의 화살이 쉴 새 없이 날아다닙니다. 그녀는 이웃들이 다 보잖아요 라며 체면을 걱정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이미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믿으며 스스로의 이야기를 지어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할 뿐입니다. 여기서 경찰관들의 단호한 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은 아들의 불안의 참 목소리를 듣고 그가 설명하는 상황을 즉시 믿어주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밖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평판이 좋지만 집 안에서는 폭군으로 돌변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외부의 좋은 평판을 무기 삼아 내가 이상한 것이라며 자녀를 고립시킵니다. 두 번째는 집 안팎을 가리지 않고 끔찍하게 행동하지만 자녀에게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세뇌하는 유형입니다. 영상 속 경찰들은 어머니의 조종과 연극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화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에게 대화란 상대를 속이고 조종하며 자신의 힘을 시험할 또 다른 기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즉시 수갑을 채웠고 이는 매우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또 다른 전술을 사용합니다.
바로 기억상실 연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문제의 원인이 명백히 상대방에게 있어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거지?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순간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자책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논리에 완벽하게 궁지에 몰린 그들이 이제는 기억상실을 연기하며 상황을 탈출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그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당신이 그들을 책임의 자리로 끌어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든 연인이든 친구든 당신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들은 왜 어머니가 폭력을 행사할 때 아버지가 아닌 경찰에게 전화해야만 했을까요? 아버지는 그저 아내가 무서웠을까요? 아내가 세 자녀에게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물건을 던지며 폭행하는 상황에서 무섭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조력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지켜줘야 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폭력의 공범자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경찰에게 램프를 던진 게 아니라 선풍기를 던졌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유리로 된 램프가 아니니 괜찮다는 것일까요? 대체 어떤 정신 상태여야 자식에게 선풍기를 집어 던질 수 있는 걸까요? 그의 발언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아내의 폭력을 축소하려는 비겁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영상 내내 어머니는 경찰관과의 연대를 시도합니다. 어떻게든 동등한 위치에 서서 경찰이 자기 편인 것처럼 보이려는 필사적인 몸짓입니다. 그녀는 수갑이 풀리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수갑이 풀리는 그 짧은 순간을 가족에게 보여줌으로써 봐라, 경찰도 내 편이다. 너희는 아무 힘도 없어 라고 선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동정심에 던져준 작은 힘의 부스러기 하나를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새 그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어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지? 라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심지어 나도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어 와 같은 끔찍한 말을 내뱉습니다. 자녀에게 원치 않았던 존재라는 느낌을 주는 것만큼 잔인한 정서적 학대는 없습니다. 그 말은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독화살이 되어 평생 심장에 박힙니다. 아이는 살아가면서 거절이나 버림받는 경험을 할 때마다 그 독화살이 쑤시는 고통을 느끼며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이곳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 만약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원치 않았다는 느낌을 주었다면 저는 당신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소중하며 당신은 사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탄생은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심리적 지배와 학대의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연달아 3번의 거짓말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 3개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바로잡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치거나 두려워서 침묵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만약 누군가 당신의 면전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들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런 생각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잠깐만. 저 사람을 믿을 수 없어. 나는 나 자신을 믿을 거야.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기분이 나빴다면 그건 나쁜 상황이 맞았던 겁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가족들이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저항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거야 라는 공포가 그들을 올가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이미 당신에게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을 재미삼아, 유의삼아 정신적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저항했을 때 상황이 일시적으로 한두 단계 더 나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이 다시 경찰을 부를 수 있다는 것, 당신이 법의 힘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권력의 균형을 깨뜨리는 작은 균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균열이 없으면 당신은 18살이 되는 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면 뒤에 숨은 한 폭군의 모습을 통해 심리적 지배가 어떻게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관계 속, 가정 속, 직장 속에 비슷한 모습의 그림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비정상임을 인지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과 기억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어두운 터널의 끝에는 분명 빛이 있으며 치유의 여정은 가능합니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믿어주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성찰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데 작은 도움. 안녕하세요. 우리 삶 속에 숨겨진 다양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 심리의 깊은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명백히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상황에서도 대화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찝찝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투명한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현실 감각이 흐려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안개의 정체, 심리적 지배와 가스라이팅이라는 주제를 한 가정의 비극적인 사례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볼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가 어떻게 자녀의 영혼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효라는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기에 부모의 부당한 언행조차 자식이라는 이유로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정서적 학대를 학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는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을 직시해야만 비로소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의 나눔이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들께 작은 위로와 치유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세상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당신과 당신의 주변에 평온의 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속의 집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한창인 심리적 전쟁터입니다. 자기애로 가득 찬 어머니와 그의 모든 행동을 옹호하며 자녀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백기사 아버지. 이 가정에는 아이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와 조력자 부모가 만들어내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잠시 멈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란 집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일상적인 일이었다면 부디 그것이 명백한 잘못이며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을 떠나 10년, 20년이 흐른 뒤 세상 누구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집어 던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 당신은 비로소 그 시절의 폭력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사무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상 속 경찰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의 행동은 즉각적으로 변합니다.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았다고 느끼자마자 그녀는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아들에게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외부의 권력, 즉 경찰 앞에서도 이 집의 지배자는 나라는 것을 각인시키려는 필사적인 권력 시위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를 체포해가라고 소리칩니다. 이 역시 상황을 자신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교묘한 연극일 뿐입니다. 곧이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동정심 유발 작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통하지 않자 그녀는 즉시 다음 도구를 꺼내듭니다. 바로 아들 탓하기.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불리한 게임의 규칙 안에서는 결코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게임의 규칙 자체를 새로 써버립니다. 모든 잘못은 아들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이제는 경찰에게로 넘어갑니다. 책임 전가의 화살이 쉴 새 없이 날아다닙니다. 그녀는 이웃들이 다 보잖아요라며 체면을 걱정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이미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믿으며 스스로의 이야기를 지어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할 뿐입니다. 여기서 경찰관들의 단호한 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은 아들의 불안에 찬 목소리를 듣고 그가 설명하는 상황을 즉시 믿어주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밖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평판이 좋지만 집 안에서는 폭군으로 돌변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외부의 좋은 평판을 무기 삼아 내가 이상한 것이라며 자녀를 고립시킵니다. 두 번째는 집 안팎을 가리지 않고 끔찍하게 행동하지만 자녀에게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세뇌하는 유형입니다. 영상 속 경찰들은 어머니의 조종과 연극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화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에게 대화란 상대를 속이고 조종하며 자신의 힘을 시험할 또 다른 기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즉시 수갑을 채웠고 이는 매우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또 다른 전술을 사용합니다. 바로 기억상실 연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문제의 원인이 명백히 상대방에게 있어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거지?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순간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자책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논리에 완벽하게 궁지에 몰린 그들이 이제는 기억 상실을 연기하며 상황을 탈출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그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당신이 그들을 책임의 자리로 끌어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든 연인이든 친구든 당신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들은 왜 어머니가 폭력을 행사할 때 아버지가 아닌 경찰에게 전화해야만 했을까요? 아버지는 그저 아내가 무서웠을까요? 아내가 세 자녀에게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물건을 던지며 폭행하는 상황에서 무섭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조력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지켜줘야 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폭력의 공범자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경찰에게 램프를 던진 게 아니라 선풍기를 던졌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유리로 된 램프가 아니니 괜찮다는 것일까요? 대체 어떤 정신 상태여야 자식에게 선풍기를 집어 던질 수 있는 걸까요? 그의 발언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아내의 폭력을 축소하려는 비겁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영상 내내 어머니는 경찰관과의 연대를 시도합니다. 어떻게든 동등한 위치에 서서 경찰이 자기 편인 것처럼 보이려는 필사적인 몸짓입니다. 그녀는 수갑이 풀리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수갑이 풀리는 그 짧은 순간을 가족에게 보여줌으로써 봐라, 경찰도 내 편이다. 너희는 아무 힘도 없어 라고 선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동정심에 던져준 작은 힘의 부스러기 하나를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새 그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어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지? 라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심지어 나도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어 와 같은 끔찍한 말을 내뱉습니다. 자녀에게 원치 않았던 존재라는 느낌을 주는 것만큼 잔인한 정서적 학대는 없습니다. 그 말은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독화살이 되어 평생 심장에 박힙니다. 아이는 살아가면서 거절이나 버림받는 경험을 할 때마다 그 독화살이 쑤시는 고통을 느끼며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이곳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 만약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원치 않았다는 느낌을 주었다면 저는 당신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소중하며 당신은 사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탄생은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심리적 지배와 학대의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연달아 3번의 거짓말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 3개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바로잡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치거나 두려워서 침묵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만약 누군가 당신의 면전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들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런 생각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잠깐만. 저 사람을 믿을 수 없어. 나는 나 자신을 믿을 거야.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기분이 나빴다면 그건 나쁜 상황이 맞았던 겁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가족들이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저항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거야 라는 공포가 그들을 올가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이미 당신에게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을 재미삼아, 유의삼아 정신적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저항했을 때 상황이 일시적으로 한두 단계 더 나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이 다시 경찰을 부를 수 있다는 것, 당신이 법의 힘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권력의 균형을 깨뜨리는 작은 균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균열이 없으면 당신은 18살이 되는 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면 뒤에 숨은 한 폭군의 모습을 통해 심리적 지배가 어떻게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관계 속, 가정 속, 직장 속에 비슷한 모습의 그림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비정상임을 인지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과 기억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어두운 터널의 끝에는 분명 빛이 있으며 치유의 여정은 가능합니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믿어주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성찰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데 작은 도움. 안녕하세요. 우리 삶 속에 숨겨진 다양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 심리의 깊은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명백히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상황에서도 대화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찝찝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투명한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현실 감각이 흐려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안개의 정체, 심리적 지배와 가스라이팅이라는 주제를 한 가정의 비극적인 사례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볼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가 어떻게 자녀의 영혼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효라는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기에 부모의 부당한 언행조차 자식이라는 이유로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정서적 학대를 학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는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을 직시해야만 비로소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의 나눔이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들께 작은 위로와 치유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세상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당신과 당신의 주변에 평온의 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속의 집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한창인 심리적 전쟁터입니다. 자기애로 가득 찬 어머니와 그의 모든 행동을 옹호하며 자녀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백기사 아버지. 이 가정에는 아이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와 조력자 부모가 만들어내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잠시 멈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란 집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일상적인 일이었다면 부디 그것이 명백한 잘못이며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을 떠나 10년,
20년이 흐른 뒤 세상 누구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집어 던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 당신은 비로소 그 시절의 폭력이 얼마나